와, 좋아. 우와. 우와. 패드리. 우와. 우와, 씨. 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 이제는 승리에 너무 익숙해. 승리하고 너무 친근해. 패배가 뭐야? 무승부가 뭘까? 우리는 이제 승리밖에 모릅니다. 승리, 승리, 승리. 네, 바르셀로나가 A매치 이후에 세비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라리가 30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페드리가 73분에 환상적인 중거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5연승을 포함해서 리그 14경기에서 10승 3무로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순위를 7위부터 쭉 끌어올려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2위에 등극하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무승부가 많다 할지라도 15경기 무패였거든요. 7승 8무였는데 이 경기에서 16경기 만에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1위 레알 마드리드와 2위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는 12점입니다. 하지만은 2위 바르셀로나,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위 세비야의 승점은 모두 승점 57점으로 동률입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끝나면 순위가 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자, 경기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발 라인업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안수파티, 데스트, 세르지 로베르토, 루크 도용, 움티티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특히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 복귀했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비 감독 입장에서는 선발 라인업을 짜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고민은 있었을 겁니다. 여기다 주중에 프랑크푸르트하고 유로파리그 경기도 치러야 되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선발 라인업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 선발 라인업 봤을 때는 최정예 멤버를 가동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테어 슈테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그 대신 백포 라인에 알바, 피케, 아라우, 알베스가 나왔습니다. 아라우가 최근에 라이트백으로 많이 나오다가 원래 포지션인 센터백으로 기용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페드리, 부스케츠, 프랭키 도용이 나왔고요. 공격 라인에는 페란 토레스, 오바메양, 우스망 덴벨레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로페테기 감독이 고민이 좀 많죠. 시즌 내내 줄부상입니다. 부상 선수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단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승점 3점을 얻어야 되는 경기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하는 모습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1위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해야 되는 입장에서 2위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자, 토마스 델라니, 마르코스 아쿠냐, 페르난도, 파포 고메스, 수소가 부상으로 못 나왔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디에고 카를로스하고 줄스 쿤데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백포라인은 레키크, 디에고 카를로스, 줄스 쿤데, 나바스로 나올 수가 있었고 미드필드 라인에 구데이하고 조한 조르단 그리고 그 앞쪽에 오캄포스, 라키티치, 라멜라 최전방에 앙토니 마샤를 배치하는 모습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이 경기에서 4-3-3이 아닌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플랜 A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단 세비야의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세비야가 4-3-3이 아니라 4-2-3-1로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1차 공격이 부스케츠를 거쳐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라키티치를 한 단계 올려서 부스케츠를 계속해서 막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를 거쳐가는 것보다는 센터백들이 올라와서 페드리라든가 프랭키 도용에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측면 쪽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여하튼 라키티치를 올림으로 인해서 1차 압박을 더 강하게 가져갔고 부스케츠를 묶고자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앙토니 마샬을 최전방에 배치를 했습니다. 라파미르라든가 엔 네시리도 이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선발은 앙토니 마샬을 기용한 거는 로페테기 감독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리니까 그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역습에 의해서 골을 노리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너무나 단단하다 보니까 세비야가 이렇다 할 역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두 차례 날카로운 모습은 있었지만요. 자, 로페테기 감독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최근 기세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은 문전에서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된다. 결국 수비할 때는 레키크, 디에고 카를로스, 주스 콘데, 나바스까지도 순간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나바스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미쳐 내려오지 못하면은 9대2가 내려오면서 박스 안쪽에 최대한 숫자를 많이 둡니다. 그러면서 공간을 주지 않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측면에 있는 오캄포스, 라멜라 이런 선수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측면 수비에 가담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비 시에는 공간을 주지 않는 모습이 효과를 봤고요. 역습 시에는 역시 라멜라 그리고 오캄포스, 앙토니 마샬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했지만은 바르셀로나도 1차 압박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도 역습으로 전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전 분위기는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예요.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 슈팅 8개 했는데 세비야는 하나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나바스와 오캄포스를 이용해서 측면 공격을 펼치고자 노력을 했지만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알베스가 기동력의 문제를 드러낸 경우가 많아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오른쪽 측면이 뚫리는 듯한 느낌은 많이 들었지만은 아라우오가 이걸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페란 토레스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슈팅을 6개나 가져가고, 덴벨레가 이 경기에서 10개가 넘는 크로스를 시도하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문전에서의 결정력은 굉장히 아쉬웠다. 특히 페란 토레스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3-4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신부는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오바메양은 이 경기에서 슈팅 하나밖에 하지 못했어요. 오바메양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경기에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메양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세비야의 수비에 바르셀로나가 당황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그렇다고 해서 잘 안 풀린 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측면을 공격하면서 세비야의 수비를 흔들려고 했는데 문전에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어요. 아니, 경기를 주도함에도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고 있음에도 왜 골을 못 넣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여기서 페드리가 환상적인 골을 기록합니다. 네, 한 번 제치고 그 다음에 페인트 동작 주고 또 한 번 제친 다음에 때린 슈팅이 파포스트 하단을 찌르면서 이 경기에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이 골 장면은 정말 페드리의 재능, 센스,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골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페드리가 이 골 장면 외에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로 컸거든요. 공격을 풀 때 방향 전환하는 패스, 순간적인 전진 패스, 이런 모습에서도 날카로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페드리의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공격 쪽에서는 페드리고 수비 쪽에서는 아라우오입니다. 아라우오도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슈팅을 2개나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자,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바르셀로나가 압도하고 주도하는 경기였다. 하지만 결정력의 문제를 드러냈다. 사실 전반기에 바르셀로나가 이런 경기를 펼치면 무승부로 끝나거나 아니면 상대 역습에 한 방 맞으면서 0대1로 패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베티스전 패배가 이런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좋다는 것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에서도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 그것이 해결사든 아니면 미드필더든 누구든지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바르셀로나의 원동력 중에 하나죠. 지금 그만큼 기세를 타고 있는데 그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드리 골이 들어간 다음에 선수 교체를 단행하면서 경기를 여유롭게 풀었고, 반면에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엔네실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은 라파미르라든가 어떻게 해서든 동점골을 넣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1대0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기 승리로 바르셀로나는 세비야를 4위로 내리면서 2위로 올라갔고요. 세비야 입장에서는 2위에서 4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중요할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 팀의 감독 인터뷰를 볼까요? 먼저 승장,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란데스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하면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팀을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했죠. 세비야는 라리가에서 수비가 가장 강한 팀인데
이전까지 단 2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팀인데 우리가 이 팀에게 승리했다.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패드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드리는 좋은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팅을 하라고 주문하곤 한다. 근데 패드리가 패스라든가 특히 방향전환, 전진 패스, 결정적인 패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슈팅이 많은 편은 아닌데 슈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골은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다. 훌륭한 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라리가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위 레알 마드리드와 2위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는 12점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한 경기 덜 치렀죠. 그래서 한 승점 9점 차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과연 이 승점 9점 차를 줄일 수 있느냐. 남은 경기가 10경기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비 감독은 라리가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패장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세비야의 로페테기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극찬을 했어요. 우리는 스페인과 유럽 최고의 팀 중에 한 팀이고 모든 경기에서 우월함을 보여주는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페드리가 천재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구 선수의 존재감이 필요하다. 그만큼 페드리를 극찬한 거죠.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극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거는 세비야의 몬치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비야의 몬치 단장은 페드리의 골에 대해서 역사를 만드는 플레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페드리의 골은 너무나 훌륭한 골이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골이 있다면 아마 페드리의 골일 것이다. 이 정도로 페드리의 골에 대해서는 극찬에 극찬을 더했습니다. 정말 페드리의 골은 아름다운 골이었죠. 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골. 자, 그런 천재성이 드러나는 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바르셀로나의 3명의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리죠. 네, 이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 네, 페드리가 90분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슈팅을 2차례 했고 유효 슈팅이 하나였는데 그게 골이 된 겁니다. 패스 성공률이 85%고요. 롱패스를 무려 5회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볼경함에서 7회나 성공을 했고요. 가로채기도 2회나 기록을 했습니다. 페드리는 정말로 보물이에요, 보물. 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정말 값진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골 장면 외에도 패스를 뿌려주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패스로 측면에 열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전진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자, 올 시즌 페드리가 전반기에 부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경기 출전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공식 18경기 출전했는데 3골 1개의 도움이거든요. 라리가에서는 올 시즌 10경기에 출전해서 1골 1개의 도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페드리의 공격 포인트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페드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양가 있는 골을 넣어주면 정말로 고맙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죠.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페드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이제 2위이기 때문에 1위를 향해 갈 것이다. 우리는 바르셀로나고 우승을 위해 싸워야 한다. 캄프누의 팬들이 내 이름을 외칠 때 정말로 미칠 것 같았다. 크레이지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내가 매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세계 최고의 팬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습니다. 자, 이 경기 공격은 페드리라면 수비는 아라우오였죠. 아라우오가 90분 출전해서 볼터치 76회, 슈팅을 무려 2차례나 때렸습니다. 이거는 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슈팅이었어요. 그 유효 슈팅 1번, 패스 성공률이 92%, 기회 창출 1회, 볼경합 성공 7회, 공중볼 경합 3회. 와, 볼 경합하거나 공중볼 경합에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캄포스를 꽁꽁 묶었습니다. 사실 아라우오가 알베스가 이 경기에서 문제를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그걸 다 커버를 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와, 진짜 벽이다, 벽.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비수였습니다. 아라우오 같은 경우에도 경기 끝나고 나서 여기에 오게 돼서 매우 기쁘고 사람들의 지지에 행복하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근데 이번 주에 나의 재계약 회의가 있다.
나는 올해도록 계속해서 이 팀에서 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재계약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재계약이 결정이 날지 봐야 됩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재계약 부분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관심이 있죠. 첫 번째는 역시 아라우오, 두 번째가 가비, 세 번째가 덴벨레, 네 번째가 아다마 트라오레를 완전 영입할 것이냐. 요 부분이죠. 네. 근데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아라우오하고 가비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펼쳐지는 아라우오하고 재계약 협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덴벨레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덴벨레 선수 얘기를 해볼까요? 네. 덴벨레 부분에 대해서는 덴벨레 선수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마지막으로 뽑은 선수가 우스망 덴벨레거든요. 이 경기에서 89분 출전했습니다. 도움을 하나 기록했고요. 슈팅을 2차례 했습니다. 유효 슈팅은 없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82%인데 기회 창출을 무려 8회나 했어요. 기회 창출을 무려 8회나 했습니다. 키패스가 무려 7회나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이 왜 덴벨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이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덴벨레가 나 이 경기에서 크로스 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나온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게 4회에 불과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경합 성공을 6회나 했습니다. 근데 볼경합 실패가 무려 9회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덴벨레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부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 부상 없이 잘 뛰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덴벨레에 대한 불만은 마지막 집중력이에요.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 볼을 간수하는 것 이런 마지막 집중력에서 약간씩 아쉬움이 있거든요. 잘 제쳐놓고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가 이상해. 잘 제쳐놓고 슈팅을 했는데 슈팅이 빗나가. 이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크죠. 그리고 볼경합 같은 경우에도 6회나 성공을 했는데 9회나 실패를 했어. 크로스를 무려 15회나 올렸는데 4번밖에 성공을 못했어. 그건 팬들이 보기에는 그래 도움도 기록하고 이 경기에서 잘했어. 이 경기에서 덴벨레가 교체 아웃될 때 1부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보냈습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여지를 남기는 플레이거든요. 얘는 더 잘할 것 같은 애인데 왜 여기까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플레이란 말이에요. 덴벨레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덴벨레 이 경기에서 도움 하나 기록하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도움이 벌써 10개입니다. 그래서 카린 벤제마 다음으로 도움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새 도움이 2위예요. 그래서 덴벨레의 활약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찝찝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줘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축구 팬들이 덴벨레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이 경기 보면서 페란 토레스의 결정력, 오바메양의 기여도 낮은 플레이, 덴벨레의 무지성 크로스 다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공격수들이 만족할 만한 활약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이겼잖아요. 그리고 덴벨레가 도움도 기록했으니까 덴벨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자, 덴벨레가 출전하면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뛰어난 드리블 돌파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의 활로도 개척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횟수가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욕을 듣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내에서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도 그렇고 알레마니 단장도 그렇고 덴벨레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알레마니 단장이 최근 얘기한 건 그거예요. 바르셀로나 조건에 맞춘다면은 언제든지 잔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에 맞춰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아라우도 그렇고 가비도 마찬가지예요. 알레마니 단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바르셀로나가 지금 힘든다는 사실을 덴벨레, 아라우, 가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은 좀 양보해서 맞춰줘. 이거 맞춰주면 다음 계약할 때는 우리가 또 올려줄게.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알레마니 단장이 올려줄게.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무패 행진이 무려 공식 경기에서는 14경기 무패예요. 리그에서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패배를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우리 위에는 1위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습니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너무 치고 가지 말고 딱 기다려줘야 돼. 너무 치고 가면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 딱 기다려. 자, 바르셀로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음 주간꿀에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간꿀에 프랑크푸르트전 끝나고 돌아오겠습니다.